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전국시대에 빼놓을 수 없는 사상, 법가사상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법가사상은요, 그 시대의 주류를 이루고 있던 육아사상을 다르게, 그러니까 육아사상이 이룩해 하려고 했던 그 이상사회를 다른 방식으로 이룩하려고 했던 하나의 사상적인 지류입니다. 사상적인 학파이지요. 그래서 한비자를 주축으로 해서 법가사상이 상당한 기간 동안에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자, 그러면 법가사상을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가사상의 등장 배경은요, 농업과 첫 번째 농업과 상업의 발달과 그에 따른 사회의 변화입니다. 자, 이걸 먼저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은 뭔가 하나의 그림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의 부모님으로부터 혹은 어떤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그 하나의 기업을, 작은 기업을 맡았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그 부모님이 여러 형제들에게 똑같이 나눠줬어요. 하나의 기업을 다 나눠줬는데, 그 기업이 지금 제가 이제 막 받아서는 뭔가 운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도 없고, 그 다음에 경제적인 여력도 없겠죠. 그런 상태에서 기업을 하나를 받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그 형제들도 마찬가지로 다 그렇게 받았고요. 그러면 그 기업이 일단 자생력을 가질 때까지는 부모님이 아무리 불합리한 어떤 지시를 내려도 저는 따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과정을 한번 생각을 하시면서 법가사상을 보시면 상당히 이해가 잘 될 겁니다. 여러분이 기업을 하나 받으셨어요. 그런데 기업을 하나 받았는데 법가사상은 어느 때쯤에 나오냐면, 기업을 하나 받았는데 내 기업이, 그리고 내 옆에 있는 기업들이, 우리 형제들이 받았던 기업들이 다 자생력을 얻게 되었고, 남은 어떤 재산들도 생겼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기업을 충분히 운용할 만한 그런 능력을 갖게 됐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부모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어떤 지시를 내릴 때 그것에 순응할 수 있겠습니까? 그걸 한번 가정을 해보고 여러분의 어떤 입장에서 이 법가사상이 탄생된 배경을 생각해 보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자, 한번 보시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법가사상이 발달하게 된 계기는, 등장 배경은 이렇습니다. 농업과 상업의 발달 과 그에 따른 사회의 변화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경제적인 어떤 자생력을 충분히 기르고도 남은 재산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어떤 배경에서 법가사상이 태어났으니까 이제 그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국시대 초부터 광범위하게 보급된 철제 농기구는요, 농업 생산량을 수배 증가시켰어요. 그리고 토지 소유 관계가 공유 개념에서 네 것 내 것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상당히 나한테 내 결정권에 개입을 했던 때죠. 그런데 이제 어떤 사적인 내 사사롭게 상당히 어떤 경제력이 생겼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사유 개념으로 전환을 하겠죠. 자, 상품경제 발달에 따른 계약적 평등관계, 이제 뭔가 내 형제들하고도 어떤 거래를 할 때 어떤 규칙이 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계약적인 평등관계 관념의 보편화가 이루어졌어요. 전통적인 신분질서가 파괴됐고요. 그래서 이제 위아래, 그러니까 내가 형이지만 또는 동생이지만 뭔가 예의를 갖춰야 하는 어떤 그런 과정들이 상당히 생략되는 어떤 그런 시대에 이르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신분 질서가 파괴되고 기회의 보편화, 나도 똑같이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는 법이 갖는 공평성으로 전이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한 거예요. 이렇게 어떤 사회적인 변화가, 잉여 농업 생산물과 유통을 전담하던 상인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이제 부를 축적한 어떤 상인들이 상업 자본을 토지에 재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대지주, 대상업 자본 형성을 촉진시켰고 신흥 귀족이 등장하게 된 것이죠. 두 번째로 이제 사회 변화와 귀족 계급의 몰락이에요. 그러니까 이전에 상당히 어떤 그 기득권을 가졌던 세력들, 그러니까 나보다 경제 자립을 빨리 했던 세력들에 대한 나도 똑같은 대우를 받고 싶은 거죠. 그래서 신흥 귀족들은 구귀족들과 동일한 기회의 균등을 요구하게 됩니다. 종법제의 와해는요, 종법제는 아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모님한테 다 제후국을 나눠 가졌어요. 그러니까 자기 친족들에게 어떤 제후로 친족들을 봉하고 그 다음에 그 땅을 지배하도록 했죠. 이게 바로 이제 종법제인데요. 종법제가 와해되었고요. 그래서 군신 관계가 변화됐습니다. 신하가 군주를 추방하고 나라를 찬탈하는 일이 생겼죠. 그러니까 A라는 나라가 경제력을 굉장히 갖게 되고 B라는 나라는 좀 침체기에 있었어요. 요거를 이제 얻게 되는, 그러니까 그걸 뺏고 빼앗기는 어떤 그런 찬탈의 관계가 형성된 것이죠. 세습적 특권이 와해되어서 종법제적 신분의 중요성이 퇴색된 상황에서 법제는 능력을 갖춘 자를 임용하게 할 수 있는 어떤 장치가 됐습니다. 혈연적 신분 질서인 예제가, 예를 중요하게 생각했던 어떤 그런 사회가 신분적 공평성을 특징으로 하는 법제도로 전환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누구나 다 지금 경제적인 자립을 하게 되자 뭔가 규범이 필요하게 되었던 것이죠. 차별성을 특징으로 하는 예제보다는 여러 계층들의 공평히 적용될 수 있는 법제가 요구된 것이죠. 이를테면 돈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돈을 가진 사람들끼리 어떤 규칙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네 것, 내 것, 이렇게 구분 없이 서로 가졌던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그런 어떤 사회로부터 사적인 어떤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회체제가 구축이 된 것이죠. 사회에 타당한 규범은 도덕적 차원의 예제가 아니라 객관적 행위 지표인 법제가 중요하게 된 것이죠. 예의를 잘 지켜서 이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니었어요. 신흥 지주 계급이나 군주 모두 법치를 필요로 했죠. 그다음 세 번째, 그래서 이제 법전의 편찬과 소송 제도가 정착이 됐어요. 그래서 예치에서 법치로 바로 전이할 수 있는 것이죠. 전국시대의 법전 편찬은 비교적 부유한 국가였던 한위조에서 활발히 진행됐고요. 법이 객관적으로 성문화되어서 공표될 경우 자, 법이 공표될 경우, 규칙이 공표될 경우에요. 그 규칙을 실행하는, 그 규칙을 뭔가 직접적으로 실행하는 그 국가기관이 힘을 더 갖게 되겠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국가 권력은 규범 준수자들에게 더욱 강하게 합규범적 행위를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너 규칙 지켜. 이를테면 법관이 법에 관련된 종사자들이 훨씬 더 힘을 갖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형벌 집행을 통해서 드러나는 법제의 실효성이 강하면 강할수록 국가 권력은 더욱 확실하게 보장하게 된 것이죠. 극도로 혼란하던 당시에 부국강병을 이룰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은 법제도의 확립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시대의 주류를 이뤘던 육아와 법가의 구분점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육아는 이제 예를 굉장히 강조했던 어떤 사상입니다. 그래서 육아의 예치는 신분에 따라서 예와 형벌, 법을 굉장히 위험하게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법이 범죄자를 양산하는 어떤 그런 계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예와 형이라는 이원화된 규범을 적용하지만 법과 사상가들은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법가는 모든 사람이 똑같이 법의 적용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평등성이 훨씬 더 확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치는 어떻습니까? 어떤 관계에 수직적 관계에 상당히 유용한 계기라면 법은 평등한 어떤 사회의 평등성을 강조하려는 어떤 사회에서 굉장히 강조되는 어떤 계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한비자는 통치자 개인의 자질에 영향을 받지 않는 안정된 정치 시스템 구축에 주목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통치자들이 도덕적으로 그리 뛰어난 존재가 아니라고 보았던 것이죠.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육아는 성인이어야 성인에 가까운 사람이어야 통치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그래서 상당히 인간에 대한 신뢰가 강력했다면요. 법관은 통치자도 어쩔 수 없는 인간이다. 이렇게 보았던 것이죠. 한비자는 공적 규범과 사적 규범을 구분했고요. 그래서 법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공적 규범인 반면에 육아가 강조하는 인의의지는 사적 규범이다. 인의의지를 강조했던 육아는 그것은 사적 규범에 근거한 어떤 강조였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육아의 인의의지는 좋은 사람이 되는 데는 매우 유용했지만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사이좋게 지내라, 친하게 지내라, 부모님한테 공손해라, 또 아우에게 또는 동생에게 좀 자외로우라, 이런 것은 상당히 어떤 권고의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법관은 별로 그것은 사적 규범일 뿐이다. 권고의 규범일 뿐이다. 이렇게 강조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법과의 이론적 토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전적 역사관을 가졌죠. 법과의 인시제의는 때에 따른 마땅함을 제약하는, 그래서 상황에 맞는 새로운 법제 건설이라는 것을 법과의 그 인시제의는요, 육아의 법고, 그러니까 옛것을 본받는 것, 옛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육아의 사상과 대비되는 발전적, 변화적 역사관을 가진 것입니다. 법과는 이상사회가 모든 개체를 상호 공존, 번성시킬 수 있는 원리인 도, 즉 법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 것이에요. 사실은 그 춘추 전국시대, 춘추시대에 등장했던 육아, 전국시대에 등장했던 법과 모두 이상사회를 꿈꾸는 어떤 사상이에요. 결국에는 그들 모두가 이렇게 하는 이상사회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어떤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육아의 대동사회나 도가의 무의지치와 상응하는 것이죠. 그들은 대부분 당면한 현실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해야만 하는 어떤 행정가 또는 정치가였습니다. 자, 혁명론, 이건 뒤에도 한 번 더 이야기를 할 텐데요. 법가에서 혁명, 법형자입니다. 혁명의 문제는 법조문에 의해 확정되는 범죄 여부, 즉 확정된 범죄의 종류와 그에 따른 형벌 책임이 서로 부합하는가의 문제입니다. 법가들 중에 혁명 관계를 구체적으로 논한 사람은 순자의 제자 한비자예요. 그는 명칭과 실질에 따라 옳고 그름을 확정하고 그 참험한 바에 그 검토하는 거죠. 그 검토한 바에 의거하여 이론을 살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거는 더 구체적으로 좀 어렵죠.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뒷부분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법규는 반드시 그래서 쉽게 알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쉽게 지킬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일정 기간 항구성을 지니도록 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합리적으로 제정될 때 실효를 거둘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쉽게 알 수 있고 쉽게 지킬 수 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예전에 귀족 중심의 사회였다면 이제 그 아랫사람들도 백성들도 쉽게 그것을 인식하고 그리고 공평하게 그 법의 어떤 규제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야만 법의 존재 형식은 그 실효성을 다할 수 있게 된다고 보는 것이죠. 자, 세 번째, 법가가 추구한 이상사회 역시 무의지치의 사회입니다. 무의지치는 조금 이따 이야기할 텐데요. 결국 법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공평하게 적용될 때 군주는 사실 그렇게 크게 할 일이 없습니다. 뭔가 법만 잘 규정이 된다면요. 법치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결국 법치는 법 없이도 유지될 수 있는 사회를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이상사회를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말인데요. 이형, 거형. 형으로서, 법으로서, 법형자라고 그랬죠. 법으로서 법을 제거하는 거. 결국에는 법으로 제재를 하다 보면
이상사회, 법을 쓸 필요가 없는 이상사회에 도달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정, 거정 역시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정치로서 정치를 제거하는. 특별히 뭔가 자기적으로 뭔가를 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남의 것을 욕심내지 않고 그렇게 평화로운 사회를 이룩할 것이다. 이렇게 본 것이죠. 법의 정당성의 근거는 바로 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상사회 역시 법과의 이상사회 역시 도가 실현되는 사회예요. 합리자의 영향을 미친 황노학파의 신도에 따르면요, 도의 원리가 사회 규범의 원리로 전환한 것이 바로 법이라고 봤습니다. 법에 의해 이루어진 이상적 사회에서는 위계의 차이에서 오는 가치의 차별이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육아의 사회가 대표적으로 위계의 질서를 강조했던 사회 아닙니까? 윗사람,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범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어떤 논리를 가진 것이죠. 자, 이제 법과 사상의 세 가지 요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세술입니다. 법세술이에요. 자, 법은 법법자예요. 한자를 여러분들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법의 공표와 기능, 법의 공표 원칙은요, 법 집행의 객관성 확보예요. 그러니까 아까 맨 처음에 했던 어떤 이야기로 돌아가 보죠. 자, 부모님한테 기업을 먼저 받았습니다. 그러면 형이 먼저 받았을 테니까 형의 기업은 상당히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겠죠. 그럼 뭔가 기득권이 형성된 것이죠. 그러면 기득권이 형성되면은 뭔가 내가 받지 못했던 것을 따로 이렇게 뒤로 받을 수도 있고 어떤 그런 문제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내가 만약에 이제 후에 어떤 경제적인 자립을 했을 때 나도 똑같이 대해주라 어떤 이런 주장을 하게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이죠. 이런 우월한 대우를 요구했던 구귀족 견제에 중요한 역할을 했고요. 법가에서 중시하는 법 기능은 분이에요. 분은 뭐냐면요, 각 개인의 권리와 권리 행사의 한계를 명확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배나 형이 가졌던 어떤 권리 또는 자기의 영역을 넘어서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영역을 명확하게 구분해 주는 것이 바로 분입니다. 그래서 정분으로 표현되는 나눔의 확정이에요. 정은 정하다 할 때 그 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눔의 확정은 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그 효과는 백성들 상호 간의 침탈을 방지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데서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각자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영역을 넘어서지 말고 침해하지 말고 네 거 잘하고 나는 내 거 잘하고 이러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법이 반드시 군주에게서 나와야 한다는 법가의 주장은, 자, 이게 이제 중요해요. 법가의 어떤 시대성을 넘어서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죠. 법이 누구한테 나와야 된다? 군주에게 나와야 된다. 그러면 군주가 어떤 의식을 갖느냐에 따라서 법은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법이 반드시 군주에게서 나와야 한다는 법가의 주장은 군주 독존으로 흐를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은 이제 아까 세술에서도 조금 있다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군주의 독존으로 흐를 수 있는 가능성을 한번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법적 평등입니다. 법가가 중요시하는 것은 법적 평등, 즉 공평성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경제적 자립을, 다른 사람들보다 나중에 경제적 자립을 하게 되면 왜 똑같이 나도 대우해 달라고 요구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회에서는 이제 공평성, 그러니까 뭔가 그 이전에 확립되지 않았던 어떤 질서들을 요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공평성, 공적이고 사적이고 이런 말입니다. 공사의 엄격한 구별, 즉 대공무사예요. 한자어라 좀 어렵죠. 공적인 것을 크게 한다는 거죠. 큰 어떤 공적인 어떤 견지에서 사사로움을 없애는 것, 이것이 바로 대공무사한 것이죠. 대공무사는 법의 본질이고 전체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든 할아버지든 손자든 똑같은 법에 적용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평성입니다. 그것이. 법은 합리적, 이성적 판단의 척도이면서 속성상 도와 동일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져서 보편성과 신성함을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한 인간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의 관점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늘의 관점에서는 개미든 인간이든 공룡이든 다 유사한 생명체입니다. 그러므로 군주는 법이 지닌 신성함을 무기로 막강한 국가 권력을 창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왜? 법은 군주가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막강한 국가 권력을 갖게 돼요. 법의 신성함과 국가 권력의 결합은 법의 규범력을 제고시키면서 당시에 정착하기 시작한 어떤 중앙 집권적인 관료 체제를 제도화할 수 있는 어떤 토대를 제공합니다. 자,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힘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자, 이제 두 번째가 술입니다. 법세술인데요. 법 다음에 이제 술부터 먼저 보시죠. 술은 뭐냐면요. 용인술입니다. 사람을 쓰는 어떤 기술적인 측면인데요. 법가에 영향을 미친 신분에 의해서 강조되는 술인데 한비자의 술은 용인술 및 조종술이에요. 군주는 신하에 맡긴 일들에 잘되고 잘못된 것만 분별해서 상벌을 내려요. 상벌을 내릴 뿐 적극적으로 정사에 참여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 무의지치, 아까 도가의 무의지치, 군주가 특별히 적극적으로 뭔가 하지 않는 어떤 무의지치에 해당되는 것이죠. 군주는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그 수를 설명하자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군주가 신하에게 담당할 임무에 따라 관직을 부여하고, 그 임무에 따라 관직을 부여하고, 그리고 그 명에 따라 시를 추궁하며, 이 명은 제가 조금 이게 어려워서 제가 더 설명을 더 추가로 넣었는데요. 신하가 진술한 말, 이 진술한 말 또는 직위하고 실제 일한 성과가 요게 일치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직분이면 이를테면 어떤 고위직에 있다, 무슨 법관이다, 판사다, 그러면 그 판사가 실제로 판결을 내리는데 정말로 그 적법하게 했냐, 요것이겠죠. 그래서 신하가 그러니까 명에 따라서 그 시를 추궁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미치냐 못 미치냐, 잘 미치고 너무나 잘했다 그러면 상을 주고, 너무나 미치지 못하게 현실적인 면에서 부족했다 그러면 벌을 주는 거죠. 그래서 죽이고 살리는 권한을 손에 쥐고 여러 신하들의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술? 그래서 그 직분에 맞게, 그 직위에 맞게 적재적소에 사람을 등용을 하고, 그 등용해서 그 사람이 그 직분에 맞게 잘 수행을 했냐를 평가하고 상벌을 통해서 그 어떤 그 정치를 해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술입니다. 그래서 성과가 그 일과 들어맞고, 그리고 일이 그 말과 들어맞으면 상을 주고, 그렇지 않으면 벌을 내리는 것이 이게 바로 형명참동입니다. 자, 좀 말이 어려워서요. 형과 명은 아까 말씀드렸죠. 참은 참고하다, 이런 말이에요. 뭘 참고하냐? 그것이 형과 명이 같은지를 참고하는 것이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술취를 중시하는 법가들은 하나같이 술을 군주만이 지닐 수 있는 국가의 자루로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뭐랄까, 군주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걸로 이해를 해서 그걸 적용하기에 이르렀죠. 자, 세 번째 중요한 게 세입니다. 이게 이제 세에서 진짜 결정적으로 이거 그대 고대의 사상을 넘어서지 못하는, 시대성을 넘어서지 못하는 어떤 그런 지점이라고 지적을 받는 부분입니다. 자, 법치의 실현은 신하와 관리에 대한 군주의 용인술에서 보완되지만은 이 양자를 가능하게 하는 실질적인 근거는 군주의 막강한 통치권, 그러니까 군주에게 그 세를 실어주는 거예요. 힘을 실어준다는 거죠. 예. 그래서 군주의 상벌권, 그러니까 상을 주고 벌을 주는 것은,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그 직위에 있는 사람에게 상을 주고 벌을 주는데, 그 벌을 주는 기준이, 상을 주고 벌을 주는 기준이 군주에게 있다. 그러면 이게 합리적이라고 보십니까? 그래서 세를 강조한 사람은 이제 바로 이제 신도인데요. 이런 세를 강조했던 신도의 이론을 따라서 그 한비자가 약간 변형을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현명함으로는 불초한 자들을 굴복시키기에 부족하며 오히려 군주라는 세력과 지위가 있을 때에 그로써 현명한 자들까지 굴복시킬 수 있다. 그래서 군주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입니다. 법가사상은요. 칠하늘 통치자가 현불초는요, 현명한 사람이에요. 현명한 사람에게 맡기기보다는 이상적인 통치 상태를 법으로 제도화하고 그것을 집행, 관찰할 수 있는 세를 군주에게 보장해 주는 것이 더 확실한 방편이라고 보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이 세를 이용한 통치의 속성은 군주 권력의 유일성과 최고성 그리고 강제성을 의미합니다. 굉장히 군주에게 힘을 실어주는 어떤 그런 통치 사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입법, 명령, 용인은 용인술이에요. 사람을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감찰, 상벌권 등의 형태로 행해진다. 자, 여러분 진나라가요. 진시황 아시죠? 진시황이 바로 법가를 선택한 그 왕이에요. 아시겠죠? 진시황이 법가를 선택해서 나라를 통일을 시키고요. 중국을 통일시켰는데 어떻게 통치했죠? 합리적으로 했습니까? 예. 세 영향력. 한비자가 파악하는 군주는 요순 같은 성현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현실 속의 군주들은 너무나 평범한 일반 사람이기 때문에 존군, 그러니까 군주를 높이는, 군주에게 힘을 실어주는 어떤 필요성이 강조될 수밖에 없었고요.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해 군주 한 사람에게만 부여되는 막강한 세가 필요했던 것이죠. 세와 법은 사실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세는 법을 통해서 제도화되고, 자 생각해 보십시오. 군주가 힘을 갖는 거죠. 법가 사상은요. 그 힘을 갖고 그걸 제도화해요. 제도화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법을 통해서 현실화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까 법은 누구에게 나온다고요? 군주에게 나온다고요. 군주의 어떤 주관적인 어떤 의지가 아주 강력하게 반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법치사회는요. 그래서 군주의 세는 결코 본래적인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승인 아래, 그러니까 백성의 승인을 받았다면 진시황도 그렇게 폭압의 정치를 하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그런 어떤 온전한 정치를 발휘를 하려면 법가가 백성들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어떤 그런 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법가 사상의 역사적 명암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제도상의 개혁, 발전적 역사관에 입각한 법가는요, 관념적인 도덕 수양, 이를테면, 자, 친구들한테 사랑을 갖고 대하세요. 아니면 동생들한테 또 부모님한테 효도하세요. 우애하세요. 친구들과 서로 친구들을 짠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사랑을 해 보십시오. 요렇게 하는 거는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 사람, 사람이 몇 사람 안 될 때는 통제가 가능하겠죠. 그러나 수가 많아지고 각각 어떤 경제적인 자립을 하게 되면 상당히 복잡해지죠. 그래서 관념적인 도덕 수양이나 천도의 본체론 문제가 아니라 인간에 의해 영위되는 현실적인 삶의 추구에 관심을 기울였죠. 따라서 그들의 주된 관심은요, 부국강병에 기반을 둔 안녕과 풍요입니다. 이것은 제도의 정비와 농전을 통한 경제 부흥으로 구체화될 수 있었죠. 그러나 법가가 500여 년 동안 지속된 혼란을 평정해서 백성을 전쟁의 무탄에서 구한 공로는 중국 역사상 보기 드문 업적이긴 합니다. 그러나 무단적 강권주의로 백성을 혹독하게 탄압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주었죠. 이는 위정자들이 법과 통치술의 본체를 보지 못하고 지엽적인 부분만을 도용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어떤 법가 사상의 원래의 의도는 상당히 좋은 것이었어요. 평등성을 추구하는 것. 그래서 이제 어떤 직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두 똑같이 법에 적용을 받는다는 건 중요하죠. 그러나 요것을 이용해서 진시황도 마찬가지죠. 이용해서 어떤 민의에 여기 방금 이야기했듯이 백성들의 승인을 얻지 못한 어떤 그런 법과 사상을
법치 어떤 법과 사상을 도입을 해서 정치를 했을 때 가지는 어떤 문제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면 되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